학벌이 지금까지는 능력이나 성실함, 잠재력의 대리 지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에는 그 기능은 좀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하죠. 학벌이 증명했던 게 결국엔 암기력이나 시험 최적화 능력이나 일정 수준의 지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AI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의 학벌은 뭐냐면 인터뷰는 해보자 수준의 입장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학교 플러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결합되지 않으면 거의 힘을 못 씁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AI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 자체의 성능 향상보다요, 사람과 조직의 태도 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 해도 되네? 라는 인식이 이렇게까지 빨리 퍼질 줄 몰랐습니다. 초기에는 챗GPT 재밌는 장난감이네, 검색 편해졌는데 아직은 업무엔 멀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불과 3년 만에 기업과 개인의 인식이 이거 꼭 사람이 해야 돼? AI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회의실이나 기획안이나 채용 기준, 예산 편성까지 너무 다 빠르게 침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얘가 보조 도구가 아니라 이제 동료처럼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AI는 도와주는 도구다, 보조 역할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좀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일단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업무 분업 구조가 변화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회의록 사람이 안 쓰죠. 녹음하고 AI한테 요약시킵니다. 초안 사람이 안 만들죠. AI한테 시키면 초안 써줍니다. 분석, 파일 처음부터 사람 안 보고 일단은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째 단계부터 하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전문성의 가치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진입장벽 자체가 가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수님한테도 이러죠. 그거 AI가 설명 잘하는 것 같은데요? AI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문성의 권위가 이제 순식간에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좀 제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태도 변화는 정말 상상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AI 네이티브 시대가 됐잖아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를요, 뭔가 엄청난 대단한 기술로 안 봐요. 그냥 AI 쓰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램 쓰듯이 쓰는 거지 라고 하고요, 질문을 그냥 여러 번 던져보죠. 그리고 나서 틀린 답이 있으면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한테 AI는 대화가 가능한 도구이지 정답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태도 차이가 10년 뒤에는 결국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느낀 큰 반전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인간을 얼마나 대체할까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게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의미를 바꿔놨다. 열심히 한다는 거, 오래 공부한다는 거, 많이 한다는 거, 이 자체가 더 이상 보상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변화는 AI가 똑똑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 흐름을 좀 되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6년에 AI는 똑똑한 기술의 단계를 좀 지나서 이제 일을 맡길 수 있는 존재의 초입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진 못하지만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이미 바꿔놓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행형 지능의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 단계를 좀 단순화하면요, 챗GPT가 오기 전인 2022년 11월 말까지는 좀 AI가 계산을 잘하는 AI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말 잘하는 AI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술이나 트렌드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을 수행하는 AI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목표를 처음부터 세워서 다 하는 AI는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2026년은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지시하는 일을 끝까지 처리는 잘 못하지만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단계에선 이미 인간의 대체 수준까지 좀 온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고서나 기획서 초안을 만들거나 회의를 요약하거나 의사결정을 정리하는 거, 데이터 분석의 1차 결과, 코드 자동화 스크립트나 고객 응대 초안 같은 초급이나 중급에 있는 실무자 한 명 분량의 생산성은 이미 AI가 좀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적인 사고도 일정적으로 수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로의 결과 예측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의 3년은 이제 AI가 잘 대답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일을 끝내는 존재까지 완벽하게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이 실행하는 AI의 초입이다라고 보면 2027년에서 2029년까지는 조직이나 개인이나 사회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단계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이 일 AI로 처리해라는 것이 지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목표를 달성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가 성능의 향상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일을 위임하는 방식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 안에서의 일만 했었던 AI가 몸이 생겨서 컴퓨터 밖의 일도 알아서 하는 시대까지 진화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따라갈 건데 사회 구조는 버거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유행이 뒤처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도입하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AI로 인해서 바뀌어야 될 사람이나 조직이나 궤도 같은 속도는 좀 느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써보는 속도만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AI를 쓴 이후죠. 일의 구조가 만약에 그대로 돼 있다. 평가의 기준이 여전히 뭐 근태다, 보고서다, 회의 문화가 그대로 있고 결제 라인이 그대로 있다.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권한은 제한적이다. 교육과 채용의 속도가 좀 불일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또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평가 방식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여전히 뭐 암기나 정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채용도 스펙이나 전공이나 뭐 연차 중심이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AI는 바뀌었는데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그대로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여전히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AI 시대에는요, 일단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빠르게 시도하고 계속 잦은 수정을 하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번 실패하면 낙인이 찍히죠. 시도보다는 결과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의 문화적인 기본값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간 관리 그리고 연공 중심의 구조라는 것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중간 단계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직급이나 뭐 연차, 결제 라인 같은 것들 여전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도입이 돼도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은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한다. 전공은 평생 직업이다. 뭐 이런 프레임이 AI 시대랑은 맞지 않는데도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 일을 할 때도 그랬고 4차 산업혁명 트렌드 관련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지금처럼 생성형 AI 도구를 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학부모님들이 했던 질문이 저희 아들은 무슨 전공을 보내야 돼요? 였어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최근에 빅데이터 전공하면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유행 한물 간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중요한 거고 이 전공이 평생 직업이다라는 프레임은 이제 깨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AI 시대랑 맞지 않는데도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지만 제 전망은 한국 사회 전체가 부드럽게 맞춰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도는 늦고 합의는 좀 더디고 갈등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도 차로 인한 마찰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만 이제 좀 중요한 반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의 적응력은 매우 빠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흡수력이 되게 강하죠. 경쟁 환경을 상당히 잘 견딥니다. 버틴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격차가 계층이 아니라 선택에서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앞으로 한국 사회는 좀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AI를 활용해서 역할을 바꾼 사람 혹은 기존 방식에 머문 사람, 이 차이가 오히려 학벌이나 연차나 직업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사회적 구조도 있지만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AI 모델이나 미국이 압도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AI 툴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뭐 아니면 언어 모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우리가 미국을 완전히 따라가려는 방식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투자의 금액의 차이나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AI 활용 경쟁에서는 승부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뒤처졌다는 말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좀 명확하게 진단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확실히 불리한 영역은 초대형 모델을 지금 우리가 챗GPT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아니죠. 그리고 GPU나 뭐 반도체 생태계, 우리가 이제 HBM의 원산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사는
기업들, 돈을 갖고 사는 것들은 아무래도 절대 물량에 있어서 미국에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글로벌 플랫폼 장악력이나 빅테크의 자본력, 이게 무섭죠. 그리고 데이터 양, 이런 것들은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같은 판에서 싸우면 좀 이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AI의 경쟁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걸로 돈을 버느냐라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AI를 현장에 꽂아놓는 능력. 이거는 참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제조나 물류나 유통, 공공, 교육, 이런 현장이 매우 복잡하고 촘촘하게 다여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그런 쪽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론보다는 실행, 개념보다는 적용, 기술보다는 운영하는 쪽에 되게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AI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델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번 달 안에 써먹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한 안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바로 응용해서 바로 써먹거나 바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경쟁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속도, 적응력, 압축적인 성장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구 사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뒤처지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새로운 도구 나오면 바로 써보죠. 효과 있으면 야, 전체적으로 해봐 라는 걸 시키는 것에 상당히 강합니다. 아니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오히려 빠르게 버리는 것들도 빨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능력이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 툴을 활용하는 숙련도, 이거 지금 기업에서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왜냐면 제가 교육을 나가봐도 그냥 이 정도 수준 말고 더 좋은 거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동화에 적용하는 속도, 업무를 재설계하는 속도가 확실히 우리나라의 K 직장인들이 글로벌 평균보다 상당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람 중심 산업이 강하고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K 컨텐츠 같은 것들이 결국 그런 거죠. 인간이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혹은 푸드 영역도 최근에 그렇죠. 흑백 요리사나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AI가 약한 영역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못하는 게 뭐예요? 관계 맺는 거, 신뢰 있는 거, 맥락이나 조율하고 설득하는 거, 이런 거 약한데, 우리나라는 B2B 영업이나 조직 문화나 공공 서비스, 혹은 컨텐츠적으로도 사람과 사람이 호흡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에는 AI를 완전 자동화보다 사람과 AI 협업을 가져가기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AI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 교육 속도가 어때요? 라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꽤 빠른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교육의 밀도가 높잖아요. 학습을 전환하는 게 빠르죠. 그리고 경쟁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AI 상위 활용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에는 AI 경쟁력이 국가 평균이 아니라 상위 1, 20%가 얼마나 밀도 있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피지컬 AI 영역으로 나갈 때는 또 우리나라의 게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지금 막 좋아지고 있고 막 뒤돌려 차기하고 막 물구나무 서기 하는 로봇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봇에서 중요한 건 얘가 공장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있는 로봇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요. 오히려 이번에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준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사람들 놀래킨 이유가 얘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네? 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공장에 얘가 투입이 돼서 공장에서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 올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되게 좋긴 하지만 제조업에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로봇들을 미국이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중국에서 데이터 넘어가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제조가 기반이 탄탄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치킨 뜯고 갑자기 GPU로 막 몰아주고 있는 맥락도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성형 AI, 컴퓨터 안에 있는 쪽에서는 우리가 특화된 능력을 키워서 가야 되지만, 컴퓨터 밖으로 AI가 나오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벌은 사라지진 않지만 쓰임이 바뀌게 될 겁니다. 대학원을 왜 가야 돼요? 라고 하거나 박사를 왜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입장권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의 스펙을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티켓은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0이 되진 않지만 지금과 같은 전능한 어떤 지위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 지금까지는 능력이나 성실함, 뭐 잠재력의 대리 지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에는 그 기능은 좀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하죠. 학벌이 증명했던 게 결국엔 암기력이나 시험 최적화 능력이나 일정 수준의 지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AI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의 학벌은 뭐냐면 이 사람을 써도 될까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인터뷰는 해보자 수준의 입장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벌의 가치라는 게 항상 고정돼 있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조건부 프리미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예전에는 너 거기 나왔어? 너 믿어도 된다. 자동 신뢰라고 하면 앞으로는 좋은 학교 플러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결합되지 않으면 거의 힘을 못 씁니다. 같은 학벌이라도 AI를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벌이 강한 영역하고요 급속도로 약해지는 영역이 좀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벌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는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은 여전히 3년 안에도 학벌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법이나 의학이나 연구직이나 정책 엘리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면허, 책임, 제도 이런 것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변호사 AI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변호사들의 라이선스가 그들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줄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전히 학벌이 강하게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반대인 영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뮤직비디오를 잘 찍는 감독들이 결과를 보여주지 그들의 어떠한 학벌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 시대가 더욱더 그렇죠. 정말 영상을 잘 만드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들의 학벌 때문에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결과로 증명 가능한 직무에서는 학벌의 값어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변화가 이미 여러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고 저는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튜브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짜 변화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부모 세대의 믿음하고 현장의 평가 기준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나 사회 인식은 여전히 학벌 중심이죠. 근데 기업 현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처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더 그렇죠. 그래서 너는 AI로 뭘 해봤어? 라고 하는 이 간극이 3년 동안 혼란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은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학벌은 평범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평가 기준에 충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벌 자체가 미래를 보장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과거를 설명하는 기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좋은 판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좀 종합을 하면 결국 AI 시대의 학벌 출발선일 수는 있어도 결승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 사실을 조금 아프게 체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보듯이 너는 AI랑 뭐 해봤니? 라는 걸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챗GPT를 썼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AI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자동화 해봤느냐,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줄여봤느냐, 실제로 경험이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업무 파트너로 운영해보는 걸 보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보는 형태로 뭔가 평가의 기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문제를 푸는 건 강한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그럼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봐야 되는 관점은 이 사람은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지? 핵심 질문을 뽑아낼 수 있지? 모호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꿀 수 있지? 같은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공이 보장해주는 게 아니겠죠. 결국 사례를 설명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거든지 아니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했었던 결과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게 맞다고 설득하는 능력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로 만드는 결과물을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떤 판단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은 점점 무엇을 만들었냐보다 왜 그렇게 판단했어? 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겠죠. 그리고 또 빠르게 배우고 수정하는 속도를 볼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업들이요 최근에는 연단위 계획을 짜는 걸 되게 두려워할 정도로 빠른 변화가 있어요. 정말 큰 기업 역시도 정답이 없는 실험의 연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배운 걸 오래 쓰는 사람보다 툴이 바뀌면 바로 적응하고 틀리면 즉시 고치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건 성적표가 아니라 행동에서 좀 드러나겠죠. 그리고 혼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좀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혼자서 어디까지 해봤는가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면 기업이 이제 어디를 나왔는가 보다는 AI랑 어떤 판단을 해봤는가 라는 것들을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관점은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뭐 공모전 같은 거 하면 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할 때 그 매개체가 없었다고 치면 지금은 내가 AI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설명하는가라는 쪽에 대한 걸 좀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 했어요가 아니라 무엇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어떻게 활용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숫자와 맥락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AI를 통한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AI를 통한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해서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사람들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의 방문객이 얼마큼 됐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하는 게 최소한 뭐 반년 혹은 길게 보면은 1년짜리 프로젝트였다고 치면 지금은 개인에서 그런 거 검증하는데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AI 활용에 대한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AI를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다, 수정을 어떻게 했다, 실패를 어떻게 했다 같은 공개에 대한 로그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이 말의 능력들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데요. 설명하는 능력이 스펙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결과를 내도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말하지 못한다면 평가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AI한테 뚝딱하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답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인지 과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복 가능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신뢰를 만드니까 한 번 잘한 사례보다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일종의 공개된 기록이나 평판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개발자들이 쓰는 뭐 깃허브나 아니면 노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SNS들을 통해서 타인도 내가 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결과물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폐쇄적인 스펙보다는 검증 가능한 흔적들이 신뢰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앞으로의 스펙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 묶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나 자격증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증명의 방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 정말로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회와 어떠한 틈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꾸준히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의대 법대가 나쁜 게 아니라 유일한 정답이 아닌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야 이거 했으니까 안정적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확장성, 결합력, 판단력이 강한 전공들이 더 큰 기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AI랑 어떻게 결합되는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공학이나 뭐 시스템공학이나 아니면 스마트 제조 이런 것들이죠. 금융을 하더라도 AI랑 합쳐져 있는 금융이나 AI랑 콘텐츠랑 합쳐져 있는 융합형 전공이 강해집니다. 이유는 좀 명확한데요. 왜냐하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해지지만 이 모델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러면 또 융합 전공만 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근원적인 베이스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전공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철학, 인문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것들 취업과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AI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재평가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철학이나 윤리나 인지과학이나 경제학 같은 게 AI가 약한 영역인 판단 기준, 의사결정, 사회적 영향 분석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문학도 암기용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사고 중심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지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과 시스템을 동시에 다루는 전공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예요. 심리학인데 AI와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 UI나 UX 아니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하는 것들, 교육공학이나 조직 HR 같은 전공이 오히려 AI가 확산될수록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결국엔 사람을 설득하고 변하는 일이 여전히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하는 AI랑 합쳐지는 그리고 기술 심리학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나 이런 쪽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규제나 책임이나 윤리가 얽혀져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대나 법대가 완전히 힘을 잃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의사 그 자체가 된다. 뭐 변호사 그 자체가 된다 보다는 의료와 AI가 합쳐지는 거, 법과 AI가 합쳐지는 거, 정책과 기술이 합쳐지는 거, 전문직과 AI가 결합된 영역이 훨씬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냥 나 그냥 순수 전문직 해서 뭐 의사에서 개업해야지 라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적인 얘기인데 전공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가 이 판단하고 설명하고 실험을 좋아하는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전공 안에서도 AI 시대에 살아남는 어떤 친구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고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단일 직업으로 닫히는 전공을 할 거냐, 아니면 확장될 수 있는 전공을 할 거냐의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으로의 안전함이 단판이 아니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가장 위험한 공부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점수 잘 만드는 방법이죠. 정답 빨리 내는 연습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오래 남는 거는 생각을 설명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많이 빠르게 암기식으로 푸는 건 당연히 시험에 유리하죠. 근데 AI 시대는 이 능력을 뭘 될까? 그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할지라도 사고를 압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화해서 푸는 거잖아요. 또 암기형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이지만 이게 AI 시대에 중요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AI를 정답 확인용으로만 쓰는 공부,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죠. AI를 검증이나 재질문이나 비교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의존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비교나 서열 중심으로 좀 학습하는 것들도 외부 기준에서만 반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내적 판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그럼 이제 오래 남는 공부는 결국에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지를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왜 하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지를 스스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모든 전공과 직업의 기초 체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관점을 계속 바꿔보는 공부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의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을 뒤집어도 보고 바꿔도 보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답을 딱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보고 설명하고 오히려 요약하고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AI한테 요약해주세요 해가지고 요약하시는 거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요약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결국엔 내가 스스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내 옆 사람에게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하부르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혹은 내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내 머릿속에서 그걸 구조화되어 있고 요약하는 것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운 것을 짧게 정리하고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사고를 구조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좀 뭐 오답 노트랑 비슷하겠네요. 실패를 기록하는 공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린 이유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또 오답 노트 쓰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틀린 거 문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3번 찍 4번 이렇게 쓰고 넘어가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왜 틀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라는 걸 한번 저장을 해보거나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사고가 구조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I랑 협업을 할 때도 판단을 내가 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하는 공부죠. 어떤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계속 융합하는 이러한 연습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AI 시대에 위험한 공부는 점수는 남기고 사고를 남기지 않는 공부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오래 남는 공부는 설명하고 판단하고 연결하는 게 계속 축적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의 방식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말로 꺼내게 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말할 기회들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꺼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가족 문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아이한테 해결안을 제시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이번에 주말 일정 어떻게 해볼까? 야, 너 용돈을 이렇게 써봐도 되는 것 같아? 너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툭 던지고 이 친구에게 대안을 비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한번 적어보게 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과정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시도를 했어요. 잘 안 됐어요. 수정을 합니다. 그런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지? 야, 이걸 어떻게 했지? 어떻게 고쳤지? 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잘못했던 이유를 쓰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또 세 번째는 설명의 역할을 바꾸는 걸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한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AI를 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AI랑 협업 미션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AI한테 답을 한 번 해주세요가 아니고 일부러 AI한테 서너 가지 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르는 게 우리가 이제 AI를 쓰는 거야 라는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I를 그냥 바로 써서 하나만 결과만 뚝딱 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가지 안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 느낌을 같이 리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 다음에 우리가 뭘 바꿀까?
어떨까? 라는 것들을 꼭 정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빠른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 설명하고 수정하는 것들에 대한 루틴을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가장 또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AI는 일을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일의 입구를 없애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AI 시대에는요, 정답을 알려주는 부모가 가장 쓸모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저보다 AI가 잘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형 지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신호가 조용히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생각하는 아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컴퓨터 AI 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김덕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오히려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보다는 챗GPT나 AI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교수님이 30분짜리 영상을 보고 너가 요약을 해라 라고 시킨 거죠. 그랬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과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교수님이 아니 너는 30분짜리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제를 내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는 AI를 가지고 바로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쓰는 걸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수님이 너무 충격 먹어서 너 나가 뭐 이랬던 좀 영상들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바뀌는 속도보다 오히려 이 기술에 적응되는 아이들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MIT 미디어랩에서 Your Brain on ChatGPT라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실험의 포인트들은 뭐였냐면 실제 연구는 18세에서 39세 성인 5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세 그룹을 나눴어요. 챗GPT를 기반으로 에세이 쓰는 사람,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에세이 쓰는 사람, 아예 아무런 도구 없이 에세이를 쓰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역시 챗GPT를 써서 에세이를 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뇌 활성도가 가장 낮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AI 복붙에만 좀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Cognitive Depth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적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장은 편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는 능력이 약화가 되니까 결국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종의 빚을 지는 거다라는 표현이 이 연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후속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각자의 그룹한테 이번엔 아무 도구 없이 에세이를 써보게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앞서서 AI와 작성한 글 있잖아요. 그 글의 내용조차 거의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파 측정 결과에서도 깊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AI라는 게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노동을 회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능력을 퇴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교육에서는요, 매우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직접 글을 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뇌의 신경 연결성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뇌 활동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한 그룹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AI를 도구적으로만 어느 정도 쓴 그룹들인데 이 그룹에서 오히려 높은 만족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네? 라는 거랑 활발한 뇌 기능이 좀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뇌 기능이 좀 덜 활발했죠.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떤 포인트를 갖느냐? 정보를 찾되 스스로 종합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역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뇌 활동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결국은 AI를 쓰더라도 AI한테 정답을 딱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AI한테 여러 가지 근거를 내놓게 한 다음에 그 근거를 조합하고 종합해서 결국 판단이 사람이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툴마다 가지고 있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 제한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아예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아직은 13세가 안 됐기 때문에 AI를 직접적으로 챗 GPT를 주진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AI에 사용을 해주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AI에게 어떻게 물어볼까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가 써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툴 말고도 여러 툴들이 연령대별로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캔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AI 도구를 쓸 때 그 도구의 연령대나 아니면 내용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혼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성형 AI에서 나오고 있는 학습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챗GPT한테 그냥 질문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툭 하고 뱉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찾기는 좋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한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교육 쪽에서도 생성형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클로드 모든 세 개의 학습하기 기능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옵션 중에 함께 공부하기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기를 누르게 되면 일반 검색창 밑에 공부하기라는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 AI가 답변에 대한 개요를 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덕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질문이네 라고 하면서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너는 도덕이라고 하면 어떤 예시가 먼저 떠오르니?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아이한테 제가 야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횡단보도 빨간불에 안 건너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쳐줍니다. 이게 쳐줬더니 갑자기 챗GPT가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법이랑 도덕은 이렇게 달라 라면서 얘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생각할 때는 도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실제로 물어보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방법들을 지금 챗GPT도 그렇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요, 엔트로피의 클로드도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AI랑 뭔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학습 모드, 함께 공부하기 모드를 적극적으로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 자체나 일이 없어지고 이것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대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먼저 대체될 것인가? 결국에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얘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정해진 포맷에 맞춰서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과거 사례를 찾아서 비슷한 답을 만든다거나 규칙이나 매뉴얼, 법, 가이드 안에서 판단하는 것들, 이메일이나 제안서 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초안을 만드는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 틀이 이미 정해져 있는 판단 같은 경우는 AI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영역들이 빠르겠죠. 문서를 작성하거나 정리하거나 회의록 작성하거나 데이터 취합하는 것들, 카피의 초안을 만든다거나 자료 리서치나 경쟁사 분석에 낸 요약 같은 거, 아니면 콜센터 고객 응대의 1차 대응,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 질문에 정형화돼서 답변하는 것들. 그럼 이게 핵심이 뭐냐? 경력 초반에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하는 일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AI에게 가장 먼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나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 혹은 책임지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건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일, 신뢰나 관계나 설득하는 일,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AI가 일을 끝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AI 시대에 대체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는 일을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일의 입구를 없애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입이 원래는 들어와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거기에서 경험이 생기고 판단을 내리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설명하고 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 직업이 사라질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AI에게 넘길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나는 어떤 판단을 맡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창업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능력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경력직 같이 어떠한 역량이 키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AI 시대에 되게 뒤처지거나 더 신입이 들어가는 것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좁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AI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창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 최고까지 성공해야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신입 때 해볼 수 있는 역량들을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통로로서 창업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 때 혹은 더 빨리 중고등학생 때라도 저는 창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AI 도구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작은 거라도 내가 돈을 벌어보는 경우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스스로 시스템이 작아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정말로 큰 기업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방향과 관점이 다른 걸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창피하고 민망하긴 한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방법이라, 저는 저희 아들이 뭔가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코멘트가 있어요. 어떤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해? 맞는 거 같아? 라는 걸 항상 물어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집에서 부모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는 것보다 생각하는 방식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 시대에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이요, 문제풀이 기술이 아니라 사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답은 이거야. 틀렸잖아.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요, 정답을 알려주는 부모가 가장 쓸모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저보다 AI가 잘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뭐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정답보다 질문이 많은 집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왜 이렇게 생각했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라고 이제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생각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게 돼요. 여기서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말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생각을 말로 꺼내는 경험을 합니다. 학교에선 그걸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말로 꺼내는 훈련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로 꺼내는 능력이 설명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했을 때, 야, 이거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볼래? 아니면은 야, 너 게임에서 이거 어떻게 이겼어? 라고 물어본다거나, 너 왜 친구랑 싸웠는데 왜 싸웠어가 아니고 너 친구랑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너의 감정이 어땠는지 아빠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앞뒤가 막 안 맞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와 맥락과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이게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저는 인간의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들 자랑을 좀 하자면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가 용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논리적이진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그래, 얘가 말로 어쨌든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부모로서도 좀 뿌듯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역량의 베이스는 저희 와이프 덕분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너무나 감사하게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어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저한테 항상 말해줬는데,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실수해도 참으세요 였어요. 뭐냐면 먼저 답을 주지 마세요. 얘에게 먼저 표정으로 바꾸지 마세요 라는 걸 저한테 거의 훈련시켰습니다. AI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해야 될 말은 괜찮아, 틀려도 돼,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실수를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한 훈련을 정말 집에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는요, 정말 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업도 마찬가지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허용돼 있지 않잖아요. 결국 실수를 허용하는 집에서만 창의적인 질문과 도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습관을 몇 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제일 궁금했어?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또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막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왜 이거 선택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정을 좀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일 안 되는 건데, 아이의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도 모를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건 아빠도 모르는 거니까 나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항상 아빠는 정답을 안다 라고 생각하면 아빠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네 라는 건 텐데, 그게 아니고 아빠도 모를 수 있으니까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부모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연습 상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직업명이 아니라 역할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이 역할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AI 시대의 연봉이 올라가는 사람은 일의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건축으로 치면 건축의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 판단하고 설계하고 결정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연봉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큰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봉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유형들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연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AI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까지는 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 데이터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지금 이 조직의 진짜 병목은 무엇인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직무나 산업을 막론하고 대체 불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I를 잘 다루는 어떤 관리자형인 인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I 에이전트 보스라는 말입니다. 에이전트 보스가 무슨 말일까요? AI 하나하나를 마치 팀원처럼 잘 연결해서 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일을 시키면서 무엇을 맡길지 결정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조직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AI에게 시키는 이른바 에이전트 보스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현업을 잘하면서도 AI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가진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I 기술이 좋아질수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AI는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되거나 고객의 불안감을 정말 온몸으로 이해하는 영업자가 되거나 인간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중간자들, 이거는 자동화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봐요. 왜냐면 일 자체는 AI가 하더라도 결국엔 인간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2B 세일즈 리더라든지 교육과 코치 같은 사람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AI가 일 다 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AI가요 책임은 안 져줍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를 써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문제의 책임은 AI가 질까요? 여러분이 질까요? 쓴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추천을 하지만 결정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AI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생길 건데 결국에는 책임이 클수록 연봉도 커질 거고요.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건 할 수 없겠죠.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AI로 생산성을 10배 이상 높이는 사람들이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직무라도 AI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이미 연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3배의 결과를 내는 사람 혹은 팀 단위의 성과를 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 감축 후에도 남는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용 시장이나 진로 부분에서 챗GPT가 오고 나서 정말 뭐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느낌이 아닌 현실로 체감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변화가 알파고 때처럼 빵 한 번에 무너지듯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조용히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규모 해고가 오면 뭐 그때는 느껴질 거다, 아니면 직업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면 우리가 느낄 거다, 알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 AI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이 줄어들어요. 신입이 덜 뽑힙니다. 팀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달리지 않아도요 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결국에는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뭐 기업이나 학교나 공공기관 현장에서 느끼는 공통 신호가 좀 이래요. 야, 이번에 신입 몇 명 좀 줄이고 차라리 AI 잘 쓰는 경력 1명 뽑자. 야, 이번에 충원 없이 좀 버텨보자. AI 툴 좀 도입하고 나서 채용 판단해보자. 툴 도입해도 사람 연봉보다 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 구조도 좀 바뀌고 있죠.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한 명하고 AI 도구들이 같이 처리를 하죠. 혹은 팀 단위 업무가 갑자기 개인 단위의 성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기준도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혹은 일의 양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적재적소에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뭐 뉴스에 막 크게 갑자기 100명 없어졌다, 200명 없어졌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번에 대량 해고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주 작게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향후 2, 3년 동안에 크게 체감될 지점이 뭐냐면 진입 장벽이 급격하게 상승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AI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일하는 자리가 급속히 사라진다라는 게 가장 무섭고 좀 빠른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봉 격차들도 좀 스타트업에서도 오히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직무나 같은 직급인데 AI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성과 격차로 나니까 연봉 격차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오르지 않지? 라는 느낌이 체감의 변화로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직업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기획자로 들어와서 처음에 문서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서 작성은 AI가 해주니까 넌 판단해, 설계해 이렇게 한다거나, 개발자로 들어와서 나는 코드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었는데 야 이거 기본적인 AI가 해주니까 너는 설계도 만들듯이 설계도 그리거나 구조 짜거나 검증해봐 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직업은 그대로인데 내가 하던 일이 없어졌다는 감각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들 중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AI 써가지고 해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AI한테 프롬프트를 써서 해봤더니 꽤 그럴듯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원래 타블릿에서 펜을 들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자기 주업이었는데 키보드로 프롬프트를 치면서 관련된 그림 초안이 나오면 뒤에서 약간의 수정 작업만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이러려고 들어왔나? 라는 현타가 왔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갑자기 일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하던 일이 없어진다는 감각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 누가 먼저 좀 느끼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역시 신입 그리고 취준생들이겠죠. 두 번째는 경력 한 3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실무자들도 좀 있으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AI를 안 쓰는 중간 관리자들조차도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의 일자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요즘에 사장님들은 좀 신나셨습니다. 왜냐? 판단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뽑아주길 기다려야 되는데 AI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권한이 있으면서도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로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AI가요 일자리를 없앤다라기보다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없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천천히 배우고 실수하면서 성장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냉정하게 보면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직업을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걸 지금부터 고르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어떤 일이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창업을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직장인분들은 AI에게 직접 일을 시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AI는 아는 것보다 써본만큼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 역시 바로 적응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의 속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가 지금 시작됐고 앞으로 2, 3년 안에 뉴스가 아닌 월급이나 채용으로 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 머리가 좋은 아이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아이들이 확실히 변화가 있고 나는 신호들이 보여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질문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질문을 이거 뭐예요?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다른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방법 있지 않아요? 반대라면요?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지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탐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유치원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하죠. 그럼 이 능력이 좀 깎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되게 비슷한데 설명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하죠. 그래서 아빠 이것 좀 봐봐 내가 얘기할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귀찮다고 잘 안 들어줄 경우가 저도 이제 솔직히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AI 시대에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막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이해시키려고 해서 내가 틀려도 내 생각은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말로 하면서 구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정답도 정답인데 이유에 집착하는 모습도 좀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적 중심인 아이들은 맞았다. 와우 틀렸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들은 왜 틀린 거야? 다른 경우는 없어?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거나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들하고 되게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안 믿어요. 뭐냐면 왜 그래요? 진짜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처음 들으면 얘가 왜 이래? 버릇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AI 시대에 오히려 말 잘 듣는 아이보다 생각하면서 듣는 아이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거는요.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덕후스러운 친구들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관심사가 깊고 하나에 꼽히면 쫙 파고드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잘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연결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깊이 파고든다는 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막 가져와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만화를 보다가 역사에 연결된다거나 유튜브에서 경제를 본다거나 예를 들면 아이돌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아이돌을 파고들면서 아이돌 때문에 기술을 보기도 하고 아이돌 때문에 다른 문화를 연구하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식 간의 연결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AI가 가장 어려운 능력인데 하나를 깊이 파는 친구들은 확실히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AI를 두려워 안 합니다. AI를 익숙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왔는데 CES에서 저는 이제 로봇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첫 번째 로봇이 훨씬 잘 움직이네요. 두 번째는 약간 아직은 어설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확실히 생각의 관점의 스타트가 다른 게 다르구나. AI를 정답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시키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AI가 경쟁자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로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눈에 띄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정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점수는 좀 평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숙제도 좀 느리죠.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집중력도 막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의 방향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지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신호가 조용히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생각하는 아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결국 아이를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 시대 진짜 지능이 암기 속도나 정답률 대신에 질문의 질이나 설명하려는 태도나 이유를 찾는 집요함이나 생각을 연결하는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 개발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이제 건너듣기로는 되게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 원래 AI 툴은 도구적으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거니까 10명이 하면 10명이 다 다른 결과가 나와야지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한국에서 어떤 특징 시간과 분이 되면 똑같이 생긴 결과물 50개씩이 한 번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코딩 학원에서 레고 조립 방법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 코딩을 정답지처럼 이렇게 따라해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50명이 똑같은 정답지를 한 번에 승인 누르니까 거기에 있는 서비스 서버에 갑자기 똑같이 생긴 레고 블록 50개씩이 툭툭 쌓이는데 그건 다 한국에서 쌓이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 교육을 왜 할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왜 할까요? 결국에 그들에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레고 블록을 이렇게도 조립해보고 저렇게도 조립해보면서 고민도 하고 창의력도 넓히라고 하는 건데 설명서대로만 레고 조립하는 게 과연 그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신기하게 여기는 해외 개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획일적인 정답을 알려주는 것들의 교육이 AI 시대는 반드시 깨져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AI 시대에 사교육에 대한 효과보다 더 깊은 생각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챗GPT한테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카페 알바생으로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상황을 시작해주면 돼.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볼게요. Hi there. Welcome in.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today? I want to drink a coffee. Perfect. That's a great start.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I'd like a coffee, please. And that would sound really natural. You're doing great. So just keep it up.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AI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좋은 방향을 가지고 쓸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쓰느냐 안 쓰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를 안 쓰면 뒤처질까 걱정하는 거는 반은 맞고 AI를 쓰면 생각이 퇴화될까라고 걱정하는 것도 반은 맞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건 뭐냐면 AI를 어떻게 쓰냐인데요. AI를 정답 기계로 쓸 때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정답 기계니까 질문을 더 던지는 게 아니고 판단을 멈추고 결과를 검증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위임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AI를 이렇게 쓰면 사고력이 잘할 것 같은데 답을 묻기 전에 일단 생각을 먼저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초라도 먼저 아이가 자신의 풀이나 생각이나 가설을 먼저 적은 다음에 AI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력이 확장되고요. 내가 준 내용을 보면서 접근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를 편함의 도구가 아니라 확장의 도구로 좀 쓰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AI가 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AI한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세 개 버전으로 답변을 좀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비교해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고 토론 장치로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되게 무서워지고 걱정되는데 AI랑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친구들은 갈수록 AI를 진짜 친구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오히려 어른들에게 물어보기 어려웠거나 꺼려하는 것들을 AI한테 먼저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I가 아빠보다 편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인간관계보다 오히려 AI와의 감정 교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귀찮게 사람하고 얘기해요? AI랑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AI 시대에 인간의 인간력을 키우는 게 저는 되게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감정 근육을 AI에게 맡기지 않는 수준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그걸 먼저 물어볼 수 있게 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AI를 쓸 때 내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그래도 먼저 사람에게 물어보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수준으로 써도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교사로서 쓰면 좀 위험하고 코치로서 쓰면 좋다라는 겁니다. 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도움을 주면서 정말로 해결하는 쪽이라고 치면 코치는 옆에서 그냥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잖아요. 그 조언자의 관점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운동 선생님이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게 좋지 운동 선생님이 운동을 다 해주면 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으로서 AI를 맡게 되면 감정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로 의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보다는 코치 수준으로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고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좀 먼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생각하고 AI를 나중에 써라 라는 규칙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AI 딱 키는 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가설을 찾고 나서 내 생각의 약점이나 내 생각보다 다른 관점이 있는 걸 알려줘 라는 식으로 써야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하면은 정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나 어렸을 때 이런 것들에 계속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조금 더 내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쌓이고 나서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좋지만 초창기부터 그렇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답을 요청하는 건 좀 금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 알려줘 라는 것보다는 이 접근의 장단점을 알려줘. 틀릴 수 있는 걸 좀 찾아줘. 다른 방법 두 가지만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최종 판단은 결국 네가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안을 던져주고 코치로서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어디까지 쓸 건지를 스스로에게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시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늘 AI로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내 머릿속으로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실제 AI를 쓰고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도움이 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좀 정리하게 하는 거죠. 목적 없이 그냥 쓰는 것들은 사용을 중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오래 쓰는 것보다는 짧고 자주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래 쓰게 되면은 내가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니까 그 안에서 짧게 끊어 쓰면서 내가 써보고 AI가 써보고 또 내 생각을 또 내가 정리하고 AI가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나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 개인정보 입력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학교나 내용들을 얘가 알려줄수록 실은 얘는 되게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계속 쓰다 보면 내가 이걸 뭘 썼는지를 좀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자녀들이라면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유튜브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초등학생 때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컨텐츠를 보는지를 부모들이 코칭을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AI 대화 역시도 숨기지 않고 언제는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런 기능들이 챗GPT에 있긴 있어요. 챗GPT가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주면 마치 유튜브에서 키즈 모드처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AI 사용의 핵심 규칙은 시간 통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를 AI에게 넘기지 않는 구조로서 규칙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를 설명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코치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코치로의 프롬프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원칙부터 정하는 거죠. AI가 정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생각을 먼저 써야 돼. 그리고 AI는 비교나 이런 걸 해주지만 최종 판단은 너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교육에 대한 효과보다 더 깊은 생각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국어를 봅시다. 국어를 보면 이 녀석에게 독해나 글쓰기, 과외 선생님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의 AI 역할이라고 하면 질문을 생성하거나 설명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롬프팅에 이건 이제 부모님이 먼저 해주셔야겠죠. 너는 초등학교 국어 코치야. 정답을 바로 주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끌어내. 아이가 쓴 답을 평가할 때는 논리, 근거, 표현을 나눠서 피드백을 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그렇게 쓴 상태에서 얘가 평가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글을 쓰면 그 글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는 어떠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정을 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정말로 첨삭 지도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계속
직접적으로 저랑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태로 I가 또 얘기 나오고 근거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프롬프팅을 비슷한 형태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에서도 저는 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줘, 풀이 제공자가 아니라 오류를 탐지하거나 다른 관점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렇게 프롬프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부터 수학 코치인데 답이나 풀이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풀이와 논리의 선택을 점검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아이가 풀이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 녀석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에 대한 선택이나 내용들이 나오거나 힌트가 나오는 형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점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그냥 바로 받아내는 거 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형태의 프롬프팅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대화 상대이자 표현 코치로 쓸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음성 대화 형태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도 초등학교 영어 코치인데 한국어 설명을 최소화하고 쉬운 영어로 대화를 하되 틀린 표현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게 유도를 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원어민인데 아주 로우 레벨의 단어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AI가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를 할 때 문장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틀린 것들을 코칭을 하면서 고쳐줄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AI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한 답변 자편기가 아니라 우리가 AI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관점에 코칭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잘하면 정말로 첨삭 1대1로 아주 심도 있는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끌어내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I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써보니까 어때? 너 생각은 뭐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AI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이랑 좀 더 토론을 하면 결국에는 AI가 과목에 대한 공부도 시켜주고 AI 자체에 대한 인지도 시켜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AI 영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원어민급으로 영어 회화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할극을 잘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AI 영어 대화해 이러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도 회화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생각하고 프롬프팅이나 역할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미국 카페에서 주문하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미국에 사는 30대 원어민이야. 지금은 카페에서 주문하는 상황이니까 나한테 질문부터 해줘 라고 하면 그때부터 현실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쓸 때 사람들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회화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말이 막히면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AI한테 야, 내가 한국어로 하는 게 있으면 고쳐서 다시 해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내가 얘기한 걸 고쳐도 라고 할 때 문법 설명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원어민이 실제로 쓸 표현처럼 만들어줘,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챗GPT한테 마이크를 누른 다음에 얘한테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카페에서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대화를 일단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대화해 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영어 회화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부터 미국 뉴욕에 사는 30대 여성이야. 그런데 너가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카페에 내가 가서 커피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 그 상황을 연습을 할 건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너가 내가 영어 하는 발음이나 표현에 있어서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쉽게 풀어서 설명을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해줘도 좋아. 자, 지금부터 상황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알겠어요. 그럼 저는 뉴욕 카페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으로 해볼게요. 한하게 커피 주문하러 오시면 제가 영어 표현도 중간중간 도와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지금 내가 카페에 들어왔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너가 카페 알바생으로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상황을 시작해주면 돼. 자, 시작하자. 물론이죠.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카페 알바생 역할. Hi there. Welcome in.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today? I want to drink a coffee. Perfect. That's a great start.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I'd like a coffee, please. And that would sound really natural. You're doing great. So just keep it up. 네가 지금 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너무 빨라. 나한테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설명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원어민 수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설명할 때는 네가 한국어를 섞어서 내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대신에 네가 원어민 역할을 해야 될 땐 영어로 해줘봐. 알겠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원어민 역할로 말할 때는 영어로 하고
설명할 때는 한국어도 섞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I'd like a coffee please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하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 쉬운 표현으로 설명도 해드릴게요. 편하게 해봅시다. Okay, I like to coffee, please. That's really good. So just nice and slow like that. I'd like a coffee please. 완벽해요. 계속 이렇게 연습해보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 내가 만약에 커피 주문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커피를 주문한 뒤에 보통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묻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anything else for you today? 라고 물어볼 테니까 그때 그냥 no, that's all, thank you 정도로 답해 보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물어봐 주세요. Of course, here we go. Anything else for you today? And you can just answer no, that's all, thank you whenever you're ready. No, that's all. Thank you. Perfect. That was great. 지금처럼 천천히 말씀하시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 영어로 커피 주문하는 것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또 고마워. 다른 표현들도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여기까지만 할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원어민과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 원어민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원어민으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황과 설정을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하는 것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답이라고 하는 게 좋은 질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는 핵심은 좋은 맥락을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똑똑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시켜가지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맥락을 잘 줘서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역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냥 해가 아니라 역할을 주는 거죠. 너는 뭐 초등학교 수학 코치다. 너는 이 분야 실무자다. 이렇게 역할을 지정을 하면 답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설명해줘 라기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 정답은 뭐 말하지 말고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라는 식으로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수준과 생각을 먼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AI 쓸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지 검증 좀 해줄래? 이 접근에 대해서 약점을 찾아줘 라는 출발점을 주면 AI가 수정 보안 모드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 라는 건 제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AI의 추론 능력이 좋아져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받으려면 한 번에 하나만 묻는 구조가 당연히 좋겠죠. 여러 가지를 섞게 되면 AI가 좀 평균적인 답을 내니까 우리가 질문을 쪼개서 하는 것들도 방법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AI에게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답을 받고 맞는지가 아니라 이 답이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전제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네가 평가해봐 라고 시킨다거나 아니면 출처를 찾아와 라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 답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형식을 지정해주면 좀 더 좋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답을 세 줄 안으로 내, 장단점을 표로 만들어, 단계별로 번호를 매겨 라는 식의 것들의 출력 형식을 딱 제안을 하면 사고가 생각이 정돈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은 답변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결과를 내온 다음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요약이나 확인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핵심 내용을 전제로 내가 스스로 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좀 정리를 하면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아낸다는 건 똑똑한 AI 도구를 막 찾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질문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라는 습관이죠. 그래서 뭐 역할을 고정시키고 맥락을 주고 단계별로 질문을 하고 검증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만 좀 지켜도 답이 똑같은 AI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 라는 것들을 좀 체감하실 정도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다라는 얘기입니다. AI가 주는 결과물이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대답 자판기에 80점 좀 넘는 이러한 초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끌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을 AI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들을 AI에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답변에 가깝게 계속 해보는 루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복잡하고 어렵네 보다는 당장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AI를 잘 쓰실 수 있을 거고 잘 쓰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께 왜 이렇게 AI 잘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